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기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미국의 중간선거 투표가 끝나고 지금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미국의 정치 지형은 물론 한반도를 비롯해 전 세계 안보 체제와 경제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두 분 함께 스튜디오에 모시고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그리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다양하게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금 2시에 투표가 마무리됐고 개표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금씩 이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홈페이지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좀 결과를 조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선거에 앞서서 이제 예측은 예. 공화당은 이제 상원을 유지하고 그리고 예. 이제 민주당이 공화당으로부터 이제 하원을 가져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요. 예측대로 가고 있는 네, 거죠? 지금 현재 이제 개표 상황을 보면 공화당이 현재 51석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상원에서 공화당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이 아직 모든 선거구에서 개표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개표 상황만으로도 하원은 이제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 확실시되어서 민주당 이제 본부에서는 승리를 자축하는 그런 행사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ABC 홈페이지를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하원의 211석을 차지하면 바로 이제 다수당이 되니까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는 사실 민주당이 승리가 예정돼 있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2달 전까지만 해도 30% 중반대 지지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화당이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과도한 공격형 행보를 통해서 40% 중반대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상외로 공화당이 선전하는 건 맞지만 예. 그러나 상원의 경우는 지금 뭐 일부 수성을 했다 그러는데 그건 수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100개의 선거구 중에 이번에 이제 35개를 바꾸는데 상원은 예. 그중에 24개가 민주당 지역구거든요. 그렇죠. 이거 다 이겨도 지금 51대 49에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수성했다고 볼 수 없는 거고요. 네네. 다만 이제 하원이 민주당으로 가는 게 예상도 그랬고 결과도 확실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2달 전에 비해서는 선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 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지금 트윗을 남기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남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뭐 저희 공식적으로 이제 채널을 통해서 밝혀진 대로 이제 전해드릴 텐데 스스로는 이겼다라는 자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8년 전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시기의 중간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게 좀 쉽잖아요. 마이너스 상원이 6, 민주당이 마이너스 63이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이 수치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의 어떤 성적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의 중간 선거라고 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선거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역사적으로 약 43차례의 이제 중간 선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승리한 경우는 이제 3차례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경우는 이제 1930년대 대공황 시기, 그다음에 클린턴 대통령, 그다음에 9.11 사태 이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러한 뭐 미국 역사적으로 아주 큰 사태가 있었을 때만 이제 미국 유권자들이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주기 위해서 이제 중간 선거에서도 대통령이 속한 여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있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반대되는 야당을 지지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견제 의식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완전히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과 많이 대비되는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도 중간 선거에서는 대패를 하면서 공화당에게 상하원을 전부 내어주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물론 선거 구도가 상원에서는 공화당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 수성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오늘 이제 이야기는 두 가지 측면으로 좀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좀 이제 짚어볼 텐데요. 우선 계속 그 미국의 중간 선거가 가진 의미를 시청자분들에게 충분히 좀 전달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4년 그 연임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4년 임기를 시작하면 2년째 되는 해에 하원 435개 의석 전원, 그다음에 상원의 일부, 하원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딱 국회의원, 그렇죠.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이제 건가요? 하원은 사실은 예산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원은 다수당이 되면 소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가져가요. 다수당이. 그러니까 예산권을 행사하기 굉장히 어려워지죠. 반면에 상원은 조약에 빗준 어떤 외교안보적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다음에 특히
탄핵을 우리는 대법원인데 예. 미국은 상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네. 발의는 하원에서 하지만 그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주지사도 50개 주지사 중에 이제 36개를 바꾸는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되는 거죠. 중간 그러니까 평가다. 정확하게 미국 용어로도 중간 선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 모든 정권이 그렇듯이 집권을 했더라도 이 유권자들의 표심이라는 게 워낙 선거가 좋지 않는 한 집권 여당에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중간 선거는 집권 여당의 무덤이다. 예. 대통령의 무덤이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고. 그러니까 예. 오바마 정권이면 상당히 선정을 베푼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데도 불구하고 중간 선거에서 참패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근데 이번의 경우는 왜 의미가 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리더십. 그러니까 기존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미국의 주류 정치가 했던 정치와 완전히 다른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전 세계적으로 이런 리더십은 그렇죠. 없었던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예. 과거 같으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으로 사실은 선거가 가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투표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34%, 반대하기 위해 투표할 것이다라는 38%,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이미 나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구 현안들이라든지 아니면 세밀한 어떤 그런 의미들의 이슈들은 모두 다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큰 그림에서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사활을 건 당대당 투쟁을 한 거지 예. 그런 대결을 한 거지 아주 세밀한 어떤 그러니까 인물들이 부각이 잘 안 되죠. 예, 그렇군요. 자, 미국 유권자들은 과연 진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저희들이 좀 녹취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의 생각을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Social media and him being a very accessible, vocal president, you can't take away that might have motivated some of his supporters. Fear, be afraid of brown people, be afraid of those who are different. This nonsense about an invasion of our southern border is just nonsense. 그렇습니다. 지금 지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역시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리더십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생각보다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공화당 측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재선까지 지금 바라보는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재선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공화당을 트럼프의 정당으로 상당 부분 바꿨다는 데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 대선 때까지만 해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서로 별개의 조직 같은 별개의 정치 체제 같은 느낌을 줬었는데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특히 예비 선거 과정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들이 굉장히 선전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공화당 예비 후보들이 상당 부분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에게 우호적인 의회 세력들을 상당히 공화당 내에 마련을 한 것이고요. 네네. 물론 이제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제약이 있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얻을 수 있던 건 자기의 지지 계층을 다시 한번 확보를 하고 네. 그리고 미국의 선거라는 것이 계속해서 양극단의 어떠한 주요 지지자들이 지금 주도하는 선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이라기보다는 자기를 지지하는 아주 열렬한 지지자들이 조금 더 투표를 많이 하게 하기 위한 이런 식의 선거운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방식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극단적인 방향으로 본인의 지지층만에만 이제 어필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재의 미국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그것이 어떻게 말하면 좀 많이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이죠. 네네.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선거 정책을 많이 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원에서 비록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의회에 본인에게 필요한 세력들을 상당히 많이 구축해놓은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도 중간 선거에서 졌지만 재선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어찌 보면 뭐 지금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지금 이제 오 보시는군요. 박사님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저는 이제 잃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좋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가 됐던 건 두 가지 위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미국 주류로부터 위반. 그러니까 미국은 힘, 폭력과 사실은 도덕적 헤게모니 두 개를 가지고
미 제국을 운영을 해 왔거든요, 전 예. 세계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도덕적 헤게모니를 포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힘의 우위를 앞둔 그렇죠. 규칙 기반 질서라고 하는 예. 사실 말은 그럴싸하지만 그거는 힘의 우위를 통한 강압 정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 민주당 이 주류 정치 세력이 모두 반대를 했는데 사실 이제 오 박사님 말씀대로 공화당 내 입지는 강화한 효과는 얻었어요. 네. 그러나 지금 주류로부터 이반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동맹으로부터 이반입니다. 그러니까 동맹조차도 미국의 우선주의 앞에서는 동맹이 예. 없는 거죠, 아예. 이거 국제 동맹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지 세력을 결집시킨 이슈들이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인종주의, 이민 반대. 그렇죠. 예. 이민 반대. 그 다음에 중국과의 무차별적인 무역 전쟁. 이것들은 네네. 단기적으로는 세력을 집중시키지만 이제 후유증들이 나타납니다. 예. 이제 단기적으로는 사실 선정적인 이슈 선점엔 성공했지만 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지 세력을 결집시켰지만 네. 장기적으로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더 그렇군요. 멀어졌다 이렇게 그렇게 보고 보시는군요. 있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간 선거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투표용지에 내 이름은 없지만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그 투표용지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녹취담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And I'm not on the ticket, but I am on the ticket because this is also a referendum about me and the disgusting gridlock that they'll put this country through.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까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국제 문제도 있겠지만 북한 문제가 사실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그 중간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대북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 이게 상당히 관심이거든요. 유지가 될까도 있고. 사실 지금 공화당이나 아니면 민주당이나 대북 정책의 측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제약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감으로써 각종 상임위로부터 여러 가지 청문회와 조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 이미 그 낸시 펠로시 대표가 원내대표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청문회와 조사를 할 것인지 이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렇게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많은 장애물을 트럼프 대통령이 겪고 또 뭐 이란, 시리아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외교위에서 청문회 조사 등을 하게 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정책 선택의 폭이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 청문회에 불려나가야 되는 이제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정책의 방향이 특별히 바뀌지는 않겠지만 북미 회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어떤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협상을 해서 정상까지 올라갔다기보다는 탑다운. 소위 말하는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간의 어떤 정치적 결단에 관한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좀 독단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정치적 장애물이 많이 생긴 셈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 민주당, 공화당 다 일단 북한이 평화로 나온다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큰 틀이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현재 대통령을 공격해야 다음 대권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뭐 대북 정책에 대해서 계속 검증을 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원에서 계속 뭐 청문회를 연다거나 만약에 그 회의 지금 과정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못했다면 막 불러내서 잘한 거 마냥 막 이렇게 따지다 보면 좀 피곤해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피곤해지는 건 사실이죠. 예. 근데 우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주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보통 미국의 민주당은 외교 문제에서 대화를 우선합니다. 전통적으로. 예. 공화당은 힘의 우위를 제재. 통한 제재. 그렇죠. 근데 지금 거꾸로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오히려 대화를 우선하고 예. 민주당에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포함한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어떠한 성적을 거뒀든지와 상관없이 네. 기본적인 정책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 추세를 기본적인 흐름을 바꾸지 못할 거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북핵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 시간은 상관없다. 기다리겠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제재와 압박이 통하고 있고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 편이라는 지금 그런 판단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 협상은 매우 성공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정책을 바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중간선거에도 불구하고.
다만 걱정이 된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하원을 뺏기게 되면 네. 정책을 구사하는 대통령이 있으면 매우 피곤합니다. 피곤하군요. 예, 아주 예. 피곤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성과가 없다라는 판단이 네. 미 정치권에서 비핵화에서 확산이 된다 그러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대북 관용 정책에서 강경적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오히려 있는 거죠. 오히려 있다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시는군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폼페이오가 당장 이제 7일에서 8일 이틀간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됐어요. 이제 두 분은 북한 전문가시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중간 선거 발표가 나는 이 시점에 이제 물론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미뤄진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는 이제 뭐 행간을 읽을 수밖에 없는데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8월 말에 폼페이오 장관이 예.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가 이제 취소된 상황과 약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사실- 좀 충돌이 있었던 네, 건데. 8월 달 이후 사실 7월 달 이후에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김영철 부위원장 대신 이제 리용호 외무상을 폼페이오 장관의 비핵화 협상의 상대로 좀 지정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했었고 이제 그러한 요구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북한이 받아들였다는 모습이 지난 10월 달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문을 했을 때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지 않았고 네. 김여정 부장이 협상 테이블에 김정은 위원장과 앉아 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협상 고위급 회담을 발표하면서는 네. 처음에는 이제 김영철이라고 밝히지 않고 본인의 카운터파트라고 했다가 넘버 2라고 했죠. 제 생각에는 이제 그때까지는 아마도 리용호 외무상이 오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김영철 부위원장이 왔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폼페이오 장관과 비핵화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제2차 정상회담에 관한 예. 그것만을 이야기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 같고요. 예.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물론 제2차 정상회담의 날짜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는 또 무언가 조금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에 대한 결론을 유도해 냈어야 하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에게 지속적으로 어떠한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 이제 아마도 북한에서 결과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 예정되어 있던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간 회담이 결렬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예. 됩니다. 그러니까 우 박사께서 정리하신 것은 미국에서 요청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가 좀 안 맞은 것이 아닐까, 마찰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신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상 징후가 있었던 게요. 네. 내일 회담이 열리려면 벌써 베이징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모습을 보였어야 되거든요. 저 뉴욕으로 가려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상 징후는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지난 8월에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 연기는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고 보면 이번의 경우에는 북한 쪽의 불만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북한은 지금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죠. 거기다 영변의 핵단지에 영구 폐기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한 확답을 안 주고 있어요. 첫 예. 번째. 두 번째. 지난해 핵 위기 동안에 8차례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가 있었는데 올해는 협상 국면인데 벌써 9차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는 더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영철 부위원장이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사실은 미국의 확답을 못 들은 상태에서 지금 가는 막연한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양측 간에 이견이 있었고 예. 미국 쪽보다는 오히려 북한 쪽에서 예. 협상을 연기를 했을 개연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간 선거 때문에 상당히 바쁠 수 있는 그 미국의 행정부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불만이 있었다라면 이 시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좀 시기 항상 이렇게 좀 저울하잖아요. 바쁠 때 북측에서 딱 거부를 하면서 무엇인가 좀 얻어낼 수 있는 것을 더 얻기 위한 협상의 전략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사실 올 상반기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이제 본인의 성과로 과시하기 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방면으로 북한이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고 보지만은 아까 이제 저희도 이야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8월 이후에는 이 북한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조금 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시간은 좀 미국의 편이라는 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북한이 제2차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좀 지렛대로 본인들이 유리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뭐 얘기 잘 되고 있고 관계는 좋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좀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취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North Korea is coming along very well. Relationships are very good. I think a lot of good things will happen. Look at North Korea. We were going to war with North Korea. It's going to be, now look at it. It's going to be fine. Going to be fine. Take your time. Going to be fine. No missile shot. We got our hostages back. 자, 그렇다면 이 대북 문제, 미국에서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하원을 민주당이 차지하게 됐을 때 북한에서는 지금 원하는 게 사실은 대북 제재 해제입니다. 미국에서 조금씩 대북 제재를 해오면 좋을 텐데 이 부분도 사실은 상원, 하원이 걸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하원이 민주당을 차지했다면 더 복잡해질 수 있는 더 거예요. 어려워지죠. 예.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북한이 상당 부분에 본질은 아니지만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인 대북 제재를 시작을 해야만 북한의 본격적인 비핵화를 견인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공격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했던 공격을 똑같이 반복해서 할 겁니다. 결국 성과를 내놓으라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 북한의 핵심 분야에 대한 비핵화 조치가 없는 한 네네. 하원은 대북 제재 해제를 단독 하원에서 동의해 줄 리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해제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 상당한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비핵화 협상에서 과거처럼 그러니까 상원, 하원을 모두 장악했을 때만큼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는 건 사실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지금까지는 뭐 선거가 있다고 말하면 끝났는데 네네. 그걸 입증해야 되는 이제 정치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예상할 때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조금 더 북미 대화의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계속 이 전망대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예. 지난 7월 이후 미국 행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보는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속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뭐 이번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중간 선거 그리고 북한 관계에 대해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어떤 거였냐면 이제 북미 대화에 좀 속도를 붙일 수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조금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정상회담도 빨리 성사가 되었는데 이제 지난 7월 이후에는 그러한 부분에 기대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과연 이 북미 문제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정치적 이익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이제 방금 상황처럼 이제 이런 안보 문제를 이야기하다가도 저는 국내 문제가 사실 미국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렇겠죠. 이슈는 아닌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상황만으로도 본인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예. 화면에서 보셨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미국 군인들의 유해가 돌아오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2년 선거 때까지도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더 서두를 만한 아무런 정치적인 동기가 없다고 본다면 예. 제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보다 더 진전된 입장을 보이기를 기다리는 것이 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될 가능성이 크고 예. 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대북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을 공략할 만한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급작스러운 변화를 준다기보다는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고 제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공산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시간을 어쨌든 끌어갈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모습 혹은 뭐 워싱턴으로 부를 수도 있고요. 평양에 갈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까요? 근데 초기와는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북한이 ICBM을 쏘면서 예. 사상 최초로 미국민들이 북한이 미국 안보의 가장 우선적인 위협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국내 이슈를 다 엎을 만큼 중요한 이슈였는데 6.12 정상회담 지나면서 협상 모드로 전환했거든요. 전환했으니까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은 자기 편. 그러니까 이거로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색다르게 얘기하면 예.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트럼프식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 시간이 지날수록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 부분으로 감당하지 못할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또 도발을 못할 거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전혀 불리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을 적어도 당분간은 포기하지는 않겠죠. 자신의 가장 큰 업적이니까. 예. 그러나 이것을 과도하게 내세움으로써 주요한 이슈가 지금 이미 아니거든요. 북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식 전략적 인내. 그러나 오바마와 다른 경우는 지금 대북 제재라는 비수를 지금 김정인 위원장이 목에 들이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군요. 사실 오늘 미국 중간 선거 자체를 가지고 좀 얘기를 더 많이 풀어가고 싶었는데 북한과 미국 간에 워낙 속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